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하면, 자, 나 자신에게 논리를 잘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을 확인하게 된다.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은 소망이 개입되거나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다. 그리고 더 심리적 요인에 더 밑을 보면 무의식까지 보게 된다. 그래서 무의식을 들여다볼수록 나 자신을 더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돕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뇌과학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뇌과학을 동원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라는 심리학과 교수님이 쓰신 뇌과학 관련 책입니다. 예, 요즘에 심리학이 거의 뇌과학에 가깝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우리가 농담처럼 그 친구 뇌구조가 궁금하다 이런 얘기 할 때 있는데 한번 보죠. 생존을 위해 우리 뇌는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잘 변형해야 한다. 그래서 뇌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정보들을 덩어리로 묶어서 분류하게 된다. 사람마다 이 정보들을 묶어서 분류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예. 그리고 잘 보는 게 있고 못 보는 게 있고 그래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보고 저의 자동차 종류가 뭔지를 구분을 못 하거든요. 관심을 두고 자꾸 보면 이거를 세상의 정보들을 덩어리로 묶어서 분류하는데 굉장히 유능하게 세밀하게 분류하게 되는 수가 있고 관심이 없으면 그 분류를 못하죠. 이게 저같이 철학 전공자들은 이 개념을 굉장히 세밀히 분류하는 그런 능력을 자꾸자꾸 개발시키게 되잖아요. 저는요, 땅 위에 있는 축구공을 정지에 있는 축구공도 발로 차지를 못해요. 네. 공 차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능력적으로 뇌가 수초화가 진행이 안 된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정보들을 변형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정하는 시점에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명체고 유기체니까 이 뇌가 정보를 판단할 때 나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정보 아니면 불리한 정보 이걸 구분을 해서 유리한 정보에 집중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가치 판단 과정은 세상의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철학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었어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죠. 예. 제가 계속 드려온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완전히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팔은 안으로 굽지만 팔이 너무 안으로 굽으면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팔이 너무 안으로 굽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객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생각을 합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뇌과학자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삶의 초기 단계에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치들은 사회와 가정을 거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든 가치들과 충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점차 수정되어 가죠. 그러니까 이걸 잘 수정해 가는 게 잘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우리 뇌는 끊임없이 신체로부터 오는 내부 감각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러는 거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 감각 신호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기의 분할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기의 분할이 안 좋게 기가 이게 얼굴로 머리 쪽으로 치받쳐 올라오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체내 항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이 내부 감각 신호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면서 가능한 한 이 기의 분할이 좋도록 하는 쪽으로 그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봐서 기의 분할이 좋게 만들고 이러려는 방향으로 생각이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뇌는 외부 환경과 신체 내부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신호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예측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뇌의 에너지를 덜 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말에 집중을 못하고 아유 뭐 하나마나 뻔한 소리 이러고 잘 안 듣게 되고 그쵸?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의 소리는 집중해서 듣게 되고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끊임없이 감시하고 예측하려니까 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뇌 나름대로 이제 이 에너지를 줄이려고 인지적 구두쇠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지적 구두쇠의 식으로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보면 객관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철한 논리로 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한 논리로 못 보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심리적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철학은 생각에 관한 생각인데 지금 이제 뇌과학 심리학 쪽에서는 뭐를 권유를 하게 되냐면 자기 감정을 인식하라고 권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감정을 경험할 때 이 감정이 촉발하는 반응에 반사적으로 이끌리는 대신 자, 저는 이걸 일차적 인식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내가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반응하기만 바쁜 거 일차적으로 반응하기만 바쁜 거, 예, 이게 이제 반사적으로 이끌리는 거죠. 예, 어떤 감정을 경험할 때 이 감정이 촉발하는 반응에 반사적으로 이끌리는 대신 이 말은 뭐예요? 화가 나요. 어떤 이유로 화가 나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이유로 화가 나는지 모르지만 화가 나서 막 화를 식으로만 반응하는 거, 이게 바로 이 감정이 촉발하는 반응에 반사적으로 이끌리는 거죠. 이러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일차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 내가 왜 지금 화가 나지? 이렇게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유발한 원인을 섬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저는 이 감정을 유발한 원인을 섬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논리, 심리, 정신분석학을 동원해서 인식을 하라라고 하는 건데,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내 논리적 인식을 제대로 하려고 나에게 적용한 논리와 타인에게 적용한 논리를 다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나의 심리적 특질, 무의식 특징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유발한 원인을 섬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유 뭐 또 그렇겠지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고 정형화된 반응 패턴에서 벗어나 보다 정교하고 세분화된 감정 반응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 감정의 표현을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를 세밀하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막 그냥 무조건 화만 내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감정 반응의 리스트가 되게 뭉뚱그려져 있는 경우예요. 예. 그렇게 감정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고 대화하고 내가 이런가 저런가 별로 감정과 관련한 그 대화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런 표현도 모르고 이럴 수 있어요. 자기 감정 인식을 통해 우리 뇌는 매 순간 변화하는 신체 상태와 외부 환경에 최적화된 감정 반응을 찾아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표현의 방식의 감정 표현의 언어가 음, 그 감정 표현의 언어에서 다룰 수 있는 감정이 30가지인 사람하고 100가지인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르겠죠. 예. 또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세분화 됐을 것이고 이제 감정을 느끼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감정 표현이 별로 세밀화되지 않을 수 있고 뭉뚱그려져 있을 수 있죠. 자, 어느 방향으로 내 감정을 끌어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뇌가 반응을 할 때, 예. 그래서 이 측면에서 생각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빨간 글씨는 제가 쓴 겁니다.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때 생각의 힘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내구조에 있는 문장 볼게요.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게 향해요. 예. 분노감은 타인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외부 상황과 신체 내부 신호의 조합을 어떤 사람의 뇌는 이걸 분노감으로 분류하고 어떤 사람의 뇌는 이걸 수치심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옆에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정당화를 하면서 분노를 해버리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의 무의식을 좀 들여다보고 자기에게 어떤 부분에서 근원적인 수치심이 있다라는 거를 느껴보고
내가 왜 그런 수치심을 느끼나 이러면서 자기 개인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기 무의식을 좀 들여다봐야지 쓸데없이 화내는 거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 자꾸 이제 사회가 내지는 막 이게 보통 수치심은 이제 어릴 때 양육 과정에서 경험을 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근데 또 성장하면 사회에서는 또 막 줄을 세우니까 어릴 때 좀 수치심을 가지는 방식으로 양육이 되었는데, 사회는 계속 성과 위주 사회에서 "너는 1 등이 아니다. 너는 꼴등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사회가 운영이 될 때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수치심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분노감으로 분류해서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건 너네들이 이상해서다."라고 하면서 그 분노감을 표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만약에 뭐 밖에서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을 살아내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밖에 사회에서 취급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치심을 느끼는데, 근데 이제 그게 집에 들어오면 '내가 너네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네들은 왜 내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방식으로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인제 무의식부서로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수치심으로 분류되어야 할 상태를 분노로 잘못 해석해서 반응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 습관으로 굳어지면 이런 불균형이 고착화되고요. 심하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요. 근데 이렇게 되면 늘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전체 그 사람의 말의 뭐 한 20%도 안 되고, 늘 화를 많이 냈다 적게 냈다, 화를 많이 냈다 적게 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을 사이코패스가 되게 만들잖아요. 경쟁에서 아주 냉혈하게 이겨야만 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감정 반응이 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감정 리스트의 크기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30 가지밖에 못 느끼고 어떤 사람은 100 가지 넘게 느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개인 차는 자신의 신체로부터 오는 다양한 불균형을 알리는 신호에 대해 최적화된 섬세하고 정교한 매뉴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로부터 오는 그런 다양한 불균형을 다 못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아내가 뭐가 불편했나?' 이걸 나중에 느끼는 거죠. 아주 이걸 세밀하게 못 느끼는데, 이걸 굉장히 세밀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이게 자기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특히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 중에 이 매뉴얼이 굉장히 세밀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매뉴얼은 끊임없는 자기 감정 인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선물과도 같으며, 왜 이게 귀중한 선물이냐면요. 내가 내 감정을 잘 인식해야 그 감정에 맞춰서 해결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잘 느껴줘야지 내 존재가 좀 편안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생각에 관한 생각 이런 말씀 드렸는데,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서의 심리적 특징, 무의식적 특징, 근데 이제 이걸 뇌과학으로도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전체 인구의 10%가 실감정증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공감과 관련한 내 반응조차 낮아요. 그런데 사실 가족 구성원 중에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아빠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이 경쟁 사회에서 자라내야 되다 보니까 감정으로 세밀하게 느끼다가는 경쟁에서 낙오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감정을 둔화시키는 방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일의 성취를 하는 쪽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감정을 자기가 모르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게 자기로부터서의 존재의 자기 소외인 건데, 네. 그 다른 사람하고 소통도 못 하죠. 자기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내구조에도 어떻게 써 있냐면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과 공감 능력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 섬세하고 풍부한 감정 리스트를 재료로 사용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직관적이면서 정확하게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감해야 행복하잖아요.
공감해야.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술이 취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감정 표현을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자, 타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무시당한 기분이 드는 경우, 누군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가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타인을 험담하려는 충동을 느끼는 경우 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랬던 거를. 근데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매번 다른 얼굴로 나타나는 감정들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몸통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근데 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어떤 분은 가족들한테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내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데 아무도 내가 돈 버느라 힘든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뭐 현금 인출기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제 사실 근데 돈 벌어 오시는 분이 내가 현금 연출기야? 이런 말 하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게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되게 자존심 상하고 그 돈을 써야 하는 가족 구성원 입장에서 되게 자존심 상하는데 사실은 그걸 뒤집으면 자기는 지금 돈 버는 기계처럼 된 것 같아서 되게 슬프고 힘들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분노로밖에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참 사람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만큼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나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만 매달려 있지 않을 때 오히려 타인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볼 수도 있고요. 네. 나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매달린다는 건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딸려가면서 왜 저 사람이 날 인정 안 해주나 이러고 화를 뿜뿜 내고 있는 경우가 거기에 딸려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딸려가지 않고 나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나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으니 저 사람에게도 저런 욕구가 있다는 걸 잘 인정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예. 그 눈을 섬세하게 키워나가는데, 철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